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맑고 깨끗한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4월 22일 지구의 날.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미국 정유회사인 유니언 오일사가 폭발물을 이용해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산타바바라 남동쪽 8마일 부근의 시추 시설에서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갈라진 틈으로 원유 10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백 평방마일에 달하는 인근 바다가 오염되고 맙니다. 이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에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환경 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구의 날을 처음으로 선언하죠. 1970년 지구의 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조직된 시위였습니다.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해서 연설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뉴욕 5번가에서는요, 자동차 통행을 금지시키기도 했답니다. 무려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환경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이만한 환경집회 미국에서 열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구를 되살리자라고 정해놓은 이날, 팝의 전설 프린스의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팝과 락의 역사에서 프린스만큼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제대로 이해한 아티스트는 흔치 않았습니다. 또 영향받았던 그 많은 음악 장르를 모두 잘 섞어서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왔지요. 마이클 잭슨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했다면 프린스는 어둡지만 강렬한 음악과 실험으로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의 날 도착한 그의 죽음이 예언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사실 프린스는 팝의 예언자라고도 불렸던 사람인데 예언자가 죽은 세상, 과연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만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던 어제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던 비의 색깔이 아마도 보라색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프린스의 퍼플레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지구의 날 4월 22일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와 뉴스 브리핑 시간 갖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순서로 대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총선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이후에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가톨릭대학교 교수였고요. 인문학자로서 폭넓은 강연활동하고 다니고 계시죠. 그리고 또 지금은 고장난 저울이라든가 또 이 평등사회를 얘기하는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서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비판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을 키우고 계시는 김경집 교수님, 김경집 선생님 전화로 연결을 해서 총선 이후에 변화된 전국과 과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금요일 날은요, 지속적으로 대담이라든가 토론을 벌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계환 최요한 평론가와의 대담 또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실시간으로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바로바로 해소해드리고요. 김경직 선생님과의 대담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가 산책 한겨레 하여영 기자와 함께 특히 요즘 진박들 뭐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진박들 상태 점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전국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사 퀴즈입니다. 오늘 시사 퀴즈를 맞춰주신 분은 마지막 날이죠. 오늘 심청 연극 티켓 2장 나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연극 많은 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극이고요. 오늘의 시사 퀴즈는 지금 뭐 굉장히 여러모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에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 실제로 저기 밑에 고용되어 있다시피 했던 어버이연합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질 않나. 청와대 위상이 정말 날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 정권 말기에 뭔가 통치든 정치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 다리를 절뚝이는 오리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현상을 세 글자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지금 벌써 조기 이 현상이 온 것 같은 박근혜 정권은 과연 앞으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던 이정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바뀌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최경환 의원은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현상일까요? 땡땡 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는 덕이라고 하죠. 예. 땡땡 덕. 정답 맞추신 분은 연극 심청 티켓 드립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뉴스가 사이다 같은 뉴스예요. 네. 예. 얼마나 시원합니까?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에 떨어졌군요. 네. 우리 심정에는 이미 20%대였던 것 같았는데 드디어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것도 갤럽이란 데서 갤럽 참 보수적인 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갤럽이란 데서 이렇게 이 갤럽이란 데가 예전에 그 누구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했던 최시중 씨도 여기 회장으로 있었죠. 그런 데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29% 나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동반 추락했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오늘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 19일에서 21일 성인 남녀 1,0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의 격차가 2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대별 국정 지지도는 20대에서 11%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에서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소통 미흡, 경제정책, 독선, 독단 등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0%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긴 했지만 지난주보다 7%포인트 급락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4.13 총선에서의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더불어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 기타 정당 7%였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도에서 3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오늘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누리가 30% 턱걸이 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30%나 나오네요. 쇄신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30%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자, 19대 마지막 임시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임시회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점 휴업입니다. 임시회의 한다고 그러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거죠?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이번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론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은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고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5일 만나서 세부적인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27일로 연기돼 4월 임시국회는 열리자마자 일주일간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쟁점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는 각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인해 멀쩡한 상임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뉴스원과 통화에서 여당에서 상임위를 열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상임위 개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법안인 노동개혁 4법이 계류돼 있는 환경노동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다 낙천되고, 없고, 이런 상태에서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여야 지도부 회의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 하영 기자와 정가산책 시간에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계속 새로운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연일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경제민주화 문제 전반을 다룰 경제특별위원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카드에 대한 당내 반발을 경제민주화 카드로 불식시키는 한편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도 보이려는 포석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3당 대표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촉발된 경제 논쟁을 더민주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시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일단 정부 스스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정부가 먼저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부에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협력하는 수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예. 수권 정당이란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고가 전제가 돼 있는
구조조정 받아들이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한 아픔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실제로 책임은 대부분 잘못 경영을 한 경영진에게 있는데 그 피해를 전부 노동자들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영진들 잘린다고 해도 퇴직금 두둑히 받는 거 아시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대접들을 받으면서 저절로 잘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들 구조조정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버이연합 계속 파문이 커져가는데요. 정경련에게 미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경련의 돈을 결과적으로는 받아 사용했지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해명을 내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연합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인우동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경련의 자금 지원 의혹 사실들에 대해 반박 해명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서 제기한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를 통한 정경련의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정경련의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경련이 어느 한 복지재단으로 지원한 금액의 일부가 어버이연합으로 들어온 것은 맞다며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경련으로부터 받았다는 자금은 정경련이 아닌 베델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받은 것이라고 정경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은 부인했습니다. 추 총장은 2009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무료 급식 사업을 시작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원금이 끊겼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감자탕집에서 사비를 들여 무료 급식을 이어갔으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1억 2천만 원의 무료 급식 비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경련이 지원한 것은 복지재단이고 지원금 일부가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될 줄 몰랐을 것이라며 우리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데 쓰인 지원금 일부가 집회 동원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위에 동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급한 일명 알바 시위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며 시인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무료 급식 사업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 반대로 지원금이 끊겨서 감자탕집에서 사비로 했다. 그래서 그걸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그 1억 2천만 원을 왜, 보수 인터넷 그 신문의 기자한테 주고 막 이러느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무료급식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해대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자, 5.18 사진 속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비방한 지만원 씨 드디어 기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보수 농객 지만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4명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지 씨가 광수라 부른 4명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습니다. 지 씨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 씨를 두고선 제70일 광수 황장엽이라며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광주 북한 특수군 방위방첩 소대 지휘군관이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선비처럼 보이는 건 다 위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서 2014년 11월에는 같은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빨리 제대로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처벌들 받고요. 또 병원에 가서 좀 감정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고 여유가 1조 원뿐이다. 빚 안 내면 추경 못한다. 이건 또 뭡니까? 올 초부터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국제통화기금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보완책,
즉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추경을 편성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답니다.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빠듯한 재정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남아있는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아 추경을 하려면 채권 발행, 즉 빚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지난해 세금을 걷어서 쓰고 남은 돈, 즉 세계 잉여금입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 세계 잉여금은 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면 1조 원가량이 남습니다. 결국 현재 재정 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규모는 1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추경이 11조 5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통 추경 예산은 10조 원대를 넘어섭니다. 결국 나머지는 모두 채권 발행 등 빚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556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채무가 645조 원으로 600조 원을 돌파해 국내 총생산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내 경기 보완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 곳간이 텅 비고 있는데요. 그 책임 반드시 이 정권과 이 행정부에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사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아 아나운서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불금 즐기러 가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총선 이후에 우리의 과제 혹은 총선 이후에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한 번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점검해보는 그런 특별 대담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전 가톨릭대학 교수였고요. 지금 인문학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총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번 총선은 여당이 승리한 거죠? 아, 여당이 승리한 거라고요? 그 정도면 표 많이 얻은 거죠. 만약에 선거 기간이 길었고, 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면, 예, 지금 거에 반토막도 못 얻었을 거예요. 단일화가 됐건 안 됐건 간에. 그렇죠. 단일화와는 예. 전혀 무관하게 반토막 나는 것을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갖고 살려줬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는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할 때, 누가 더 내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하는지, 나와 무슨 친소 관계가 있는지, 누가 나랑 한 번이라도 악수를 더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 예, 과거엔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예. 실제로 내가 정책을 보고, 그 정당에서 내건 어떤 가치라든지, 특히 어떤 미래 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늘 해왔고, 여당이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선거 결과는 여당으로서는 선방한 거죠.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셨습니까? 조바심을 내면서는 봤죠. 예. 근데 정확하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걸 거의, 가깝게 예측한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분이 사실 정치평론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종편에 출연하는 분들은 다 관둬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예. 종편에서 나오는 분들이 한 얘기가 맞는 거 있나요? 거의 만담 수준인데? 예, 저도 가끔 종편에 출연합니다. 썰렁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맞추신 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가요? 아니, 그 근거를 쭉 해서 나열해서 그 글을 올렸는데, 예. 이번 결과하고 거의 일치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예. 얻게 된 어떤 교훈과, 이후에 전개될 전국,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교훈은 그런 거겠죠. 시민을 무시하는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그 값이.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워낙 우리 사회가 드라마틱해서 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예. 다만 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제 설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IMF 이후에 뭐 대량 해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때부터 쭉 지속되어 온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고 예.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보면서도 기성세대가 아무런 어떤 죄책감도 없고 공감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10년이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문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IMF 예. 터진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만 살 수도 없고 예. 지금은 내가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당신의 일이고 모레는 나의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런 연대의식, 어떤 사람의 가치를 토대로 둔 연대의식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예. 특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미래 의제로 삼느냐 예,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개혁이라고 뭐 선거에 지고 나서도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도 노동개혁 하겠다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진정성을 완전히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나름대로 무슨 의미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일리도 있지요. 예. 특히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회생을 하거나 경제가 더 나아지거나 또 더 나아져서 그게 그런 어떤 내핍을 강요받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보상과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밑바닥을 다 망가뜨려 놓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런 예. 점에서 예.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걸 자꾸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선거 후보자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한번 다 살펴봤어요. 예. 무슨 주장을 하고 뭐 어떤 정책을 내거는지.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 안전망, 특히 그 중에서도 예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혹은 그 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고를 당했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환을 하건 그랬을 때 예. 그것을 내 삶을 재설계하고 예.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전혀 많이들 없죠.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은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럼 전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예. 30년 전부터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예. 정부나 무슨 지자체 교육기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담하는 어떤 기관 기구가 다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칠게 말하면 취미 건강 오락이에요. 취미 건강 오락. 예. 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사군자를 치면서 좀 우아한 삶도 좀 누려보고 예. 스포츠 댄스 같은 거 하면서 좀 삶의 어떤 활력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존재의 의미나 가치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역할을 했을 때 생기는 거지. 아하. 그건 다 망가져 있는데 취미건강 오락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건 아니면 내가 내 다음 삶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전환을 하건 예. 그게 각자 도생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그러면 그 많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교육원들은 다 뭐라는 것이며 심지어 더군다나 정부에서 돈을 막 들여가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따게끔 도와주고 뭐 막말로 어떤 학원에 가서 정만 두면은 돈이 척척 나오고 이런 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돈도 많고. 예. 엉뚱한데 돈 쓰고 다 세고 그거 제대로 감리도 하지 않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해도 동서남북해서 4군데의 직업훈련소가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뭐 미장, 뭐 보일러 이런 거에서 어디 가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지. 아하. 실제로 내 삶을 재설계할 수 있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아. 적어도 뭐 1년, 2년 과정을 놓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목공을 배운다. 예, 예. 그러면 대패질하고 사포질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재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예술사에 대해서, 시계사에 대해서 뭐 이런 자원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도 가르쳐야지. 아하. 그렇지 않으면 일생 그냥 주문받은 노동의 일만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 영화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연극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재교육이랍시고, 예. 그 프로그램 짠 것들에 대한 민원들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보니까 이분들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나오는 얘기들이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사회의 경향이라든가 뭐 혹은 예술의 경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없고 예. 그냥 그야말로 그 강사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앉아 있다가 오면 돈 준다고. 예. 그거 뭐 하루라도 빠지면은 당신은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모욕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페널티 준다고 이렇게 협박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갑이 돼서 예.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그런 내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없는 예. 상태에서 예. 내가 직업을 잃거나 그러면 곧바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직업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 거 뺏을 것만 같고 그렇죠. 서로 이런 식으로 갈등만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건강한 사회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바람직한 형태도 아니죠. 아하.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시민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어떤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누구든지 내 삶의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살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그걸 전혀 제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인격적이고 어떤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 그러고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고 이미 사실은 그걸 넘었다고 봐요. 근데 자꾸 현상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예.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대응법만 찾다 보니까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 수많은 강연들도 예. 뭐 강사의 자질도 문제가 있고 또 강사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분석하고 자기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무엇을 주장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자기 전공 얘기만 가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 거 강의 많죠. 수천 개의 어떤 강연 강의들이 있는데 자생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주는 어떤 예산이 뭐 어떤 창의재단 같은 걸 통해서 학교로 전달되고 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출판진흥원 같은 데를 통해서 지불되고 예.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바보인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돈이 위에서 그냥 탑다운 식으로 그냥 떨어져 그렇죠. 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예. 적어도 우리가 1년, 3년, 5년, 10년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영광이긴 하지만 제 책이 올해 어떤 세계 도시에서 동시에 올해 책 그 원시티 원북으로 선정이 됐는데 예.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한 도시 한 책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이전의 조건이 뭐냐면 과연 우리 도시가 예.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지 방향성이 먼저 설정돼야 돼요. 의제가 먼저 있고 예. 그 의제를 토대로 해서 그럼 그 의제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이 뭐냐. 예. 그러니까 시카고가 원시티 원북을 하면서 예.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심이 함께 읽었던 이유는 당시 시카고시가 안고 있었던 어떤 인종 갈등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인종 갈등의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좋은 샘플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은 따라가요, 우리가. 현상은. 맞아요. 그런데 그 본질, 즉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시대의 정신, 미래의지, 미래의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의식, 방향성, 그게 먼저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누가 추천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 책.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L 시스테마도 확 이렇게 붐이 불어갖고 그냥 마을마다 막 오케스트라를 막 덜렁덜렁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오케스트라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렇죠. 그냥 예능 교육하는 거. 시스테마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차라리 저는 이제 해미에서 그런 그 문화 공동체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여기 해미 읍성에서 한 2년쯤 뒤에 그 관악 축제를 할 텐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기업들이 와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는 사람들도. 예. 그러면 그 내가 기업에서 연주하는 날 그 시간의 10분의 1을 이 지역에 와서 아이들 교육하는 옵션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자생성을 갖게끔. 차라리 관악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되는데 과연 저 강남이나 이런 데 말고는 어떻게 오케스트라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베네수엘라도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 라고 하지만 어떤 성향이나 태도가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만 보니까 현상과 결과만 보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놓고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없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우리 학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제를 바로 설정하고 그리고 설정한 의제에 따라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라도 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 그게 사실은 저는 정치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렇네요.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대통령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의제를 누군가 설정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도 사실 의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언론도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보는 게 지난번 선거 완벽하게 다른 것은 두 이상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비주류죠, 완전히.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 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건데 공화당 같은 경우가 트럼프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공화당의 어떤 정책이 그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 기여해왔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참다 못하니까 저 사람이 또라이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종이라고요. 샌더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샌더스는 만약에 안 돼도 샌더스가 어떤 분명한 시대 의제를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던져놓으니까 오른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던 클린턴이 뜨거워하고 왼쪽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정치의 매력이고 힘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 실컷 욕하고 정치인은 뭐 꺼리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하면 전부 다 그 밑에 기어다녀요. 그래서 시민주권이라고 할 때 단순히 내가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의제를 던져놓고 이 의제에 대해서
정치에 출마한 사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 사람들한테 답을 해라. 그리고 그 답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가 되지 말고 출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주체죠. 그러니까 유권자라고 하는 건 단 하루밖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는 그래서 독서회 같은 데 가면 얘기를 해요. 예. 책만 앉아서 이렇게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이 시대를 고민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서, 예를 들어 몇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고민을 같이 풀어놓고 그거를 어떤 문제의식으로 꺼내서 예. 끊임없이 던져라.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거에 답을 해라. 예. 그럼 우리가 비교가 딱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나는 늘 여당 찍었으니까, 난 늘 야당 찍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변한 게 없잖아요. 시민이 깨서 바뀌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어떤 정당이 바뀌어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예, 오늘 굉장히 소중한 얘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예. 일단 더 듣기는 어려운데, 근데 확실한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은 게, 누군가의 팬이나 빠가 되지 말고 출제자가 돼서 우리가 사실 선거랑을 걸 통해서 누구를 떨어뜨리는 것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정말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잘 훈련시켜서 될 놈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선거로 선택을 한다면.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4년의 미래 혹은 5년의 미래를 가늠하고 어떤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갑자기 낙하산으로 누가 등장하고 이런 일들도 없겠고, 정말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이니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네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민도가 낮으니 어쩌니 그랬는데, 예. 지금 60대만 해도요, 예.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다닌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뭐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네. 그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김경직 인문학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